네, 이제 B파트의 기출을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론 파트 얘기를 잠깐 좀 우리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서 B파트 해설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올해 제가 새로운 시도를 여러 가지 해봤어요. 2025년에. 그 중에 하나가 사실 교육론 파트를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고, 이해를 해도 문제를 풀면 작년 같은 경우는 문제 파악도 잘 안 되고 어려웠다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해서,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2022 교육과정,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제가 그 교육과정 해설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교육과정 해설을 해드렸었는데, 올해는 아예 그냥 강의를 처음에 만들었죠. 그래서 1월 시작을 교육과정 해설 강의로 시작을 했었어요. 3주간 진행을 했었는데, 그걸로 교육과정이 어떤 걸 지향한다는 걸 알고 공부를 시작하니까 선생님들이 시험에서 왜 그게 나왔는지를 이제 알겠다,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새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이제 다시 합격 설명회를 하겠지만, 작년이 아니죠. 올 초죠. 올 초에 이런 방법을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새로 이제 그 마인드맵 교육, 여기 교육과정에 대한 해설 강의를 처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 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론과 관련된 모든 강의의 내용들을 이렇게 나선형으로 한번 순서대로 쫙 해서 한 달 안에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교육론을 다 끝낼 수 없을까? 근데 그것도 완벽하게 문제풀이까지 다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선생님은 그게 한 달이면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제가 하고 실험을 해봤고, 올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저랑 같이 시작하셨던 선생님들이 이거를 한 달 안에 끝내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정말 하란다로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전에 교육론에 대해서 내가 정말 까막 눈처럼 그냥 글자만 외우고 시험장에 갔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25년 대비 문제에서 그렇게 어려웠구나. 근데 이제 약간 눈이 이렇게 뜨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방법이냐면, 사실 올해 같은, 그러니까 커리큘럼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진행을 할지는 아직은 이제 제가, 이제 막 1차 시험이 끝나서 너무너무 정신없이 사실은 이제 막 달려왔죠. 파이널 꼭 하느라고 시험 보기 일주일 전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해설 강의와 2차 준비하느라고 이제 굉장히 빠듯해서 합격 설명회는 곧 이제 하기는 할 건데, 일단 올해 좀 성공적이었던 것 같은 요 강의는 같이 열어드리려고 해요. 어떤 방법이냐면, 교육 섹션별로, 그러니까 교육론에 대한 부분을 다뤘던 강의들을 다 모아서 교육론만 쫙 나선형으로 해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그러니까 핵심 이론에서 제가 교육론을 그러니까 2번에 걸쳐서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기본서를 보면서 한번 교육론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쫙 내용을 훑어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하루 공부하고 하루 복습하고 하루 수업 듣고 하루 복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수업에 한 대여섯 시간 정도 되는 분량을 하루 동안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복습하고, 그 다음에 듣고 또 복습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그 다음에 마인드맵 심화반이 52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9일 동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하루에 하나씩이었군요. 올킬 그 기출 해설이 이제 교육론에 대한 부분이 3일 동안, 그러니까 3번, 3주에 걸쳐 진행한 거죠. 그러면 그거를 3일에 걸쳐서, 그 다음에 교육과정 해설 마스터반
요거를 11강인데 그게 이제 3일을 한 거예요. 그럼 3일을 하고 그러면 여기가 11일, 여기 14일, 그 다음에 17일, 그 다음에 한 24일 정도네요. 하루에 하나예요, 하루. 근데 하루에 하나를 하려면 한 5시간 정도 수업을 듣고 5시간 정도 복습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문제풀이까지. 문제풀이가 지금 여기는 5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5주 동안 수업을 한 거죠. 한 주에 한 챕터씩. 철학하고, 그 다음에 심리학하고, 뭐 교수법하고, 교육과정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평가나 이제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을 해서 한 5주 정도 수업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부터, 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을 이번에는 개론서로 보고, 이번에는 마인드맵으로 보고, 이번에는 나왔던 기출문제 모아놓은 걸로 보고, 그 다음에는 교육과정만 다 뜯어서 논문까지 다 해서 살펴보고, 여기 이제 모의고사만 빠진 거죠. 근데 모의고사는 보통은 실제 시험처럼 보는 거니까 섹션별 모의고사가 아닌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볼 때는 애매한 것도 많고 이해 안 되는 것도 많다가 두 번째 볼 때는 이게 나선형 교육과정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쭉 하다가 여기에 올라와 있는 본인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좀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롭게 나왔어도 충분히 했을 텐데, 이제 공부한 거에 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던 선생님들은 교육론에서는 거의 틀리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문제 자체도 사실은 조금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사실 유형 자체를 모두 다 연습해 본 패턴대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교육론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교육론은 틀리시면 안 된다. 교육론은 예상을 넘어서거나 뭐 이런 문제는 없다. 사실은 국악과 서양은 그냥 그 정도 스페이스를 여기서 한 2점 정도? 국악, 서양막에서 또 한 각각 2, 3점 정도씩은 그런 식의 의도된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우리는 이제 목표를 70점대 초반으로 이제 잡으면 문제가 아무리 어려운들, 쉬운들, 이게 그 흔들림이 없이 점수가 그 정도는 나오면 어느 지역이나 안정적이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이렇게는 이제 그 이전의 기준보다는 훨씬 더 이제 조금씩 이제 그러니까 유출을 하건 아니면 변별력을 둘 수 있는 문항들을 조금 더 이제 많이 넣겠다라고 하는 추세여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걸 생각하면 일단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험생들도 다시 또 이제 24년 대비, 25년 대비, 26년 대비가 이제 하나의 샘플이 되는 거죠. 스탠다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탠다드를 가지고 다시 이제 또 어떤 걸 준비를 더 해야 할지에 대한 거는 이제 제가 차게 가이드를 해드리겠지만, 각 파트를 한 달에 하나씩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이제 새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1월, 2월, 3월 정도면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사실은 문풀까지도 문제를 풀어봤지만 4월, 5월, 6월 동안 문제풀이를 한 번 정도 더 돌리고 심화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그리고 이제 6월, 7월, 7, 8월, 9, 10 이렇게 쭉은 정말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을 만큼 문제에 숙련되게 만드는 과정을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1년을 어떻게 보낼 건지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합격 설명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그 이전과는 약간 패러다임이 이게 바뀌고 있어요. 시험의 어떤 그
경향 자체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흐름을 잘 판단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지 예전처럼 그냥 내용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달달달 외워서 그걸로 문제를 푸는 거는 사실은 이제 약간 지금의 트렌드하고는 조금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식의 문제를 어떻게 계속 만나서 어떻게 스스로를 그 문제에 적응하고 업데이트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이제 새로 공부의 계획을 정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시험을 보신 선생님들에게 정답을 맞춰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또 이제 새롭게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아마 길게 보면 훨씬 더 많이 이거를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고 자, B파트의 1번부터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진로선택 과목에 음악 감상과 비평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고 그래서 요 유형은 정말 우리가 연습 많이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유형 자체가 이미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그냥 바로 쓰셨을 것 같아요. 여기 영역을 쓰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범주가 있고 영역이 있고 체계를 이제 우리가 잘 공부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음악의 필요성, 역할과 필요성, 그리고 생활 속에서의 음악의 가치와 영향력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이런 식의 이제 1, 2차 시와 3, 4차 시를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여기 3, 4차 시 내용과 이거를 설계할 때 적용한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런 성취 기준을 이런 주요 활동들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과정 기능의 범주의 내용 요소를 써주세요 했으니까 일단 영역을 찾아본다고 하면 이런 지금 그 역할과 필요성 그리고 가치와 영향력에 대한 부분은 음악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다음에 비평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연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비평과 잠시만요. 답을 따로 안 적어드렸군요. 네, 비평과 활용 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그 과정 기능에 대한 부분은 요 중에서 쓰셔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활용하기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으니까 연계하여 활용하기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 자, 요 문제는 이 소프라노 오블리가토 바소 콘티노를 위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바소 콘티노를 위한이라고 돼 있는 걸로 보아 얘는 바로크인가 보다 이 작품이 그리고 그 중에 달콤한 꽃의 향기로운 꽃잎의 일부이고 자, 그러면서 여기 예를 줬어요. 이것도 단서죠. HWV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누구 작품이에요? 핸델의 작품인 거죠. 그러니까 기호, 요 번호를 보고 이건 교과서에서 있어서 우리 교과서에서 다 문제 체크했었던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핸델의 바로크 작품인 것을 요 바소 콘티노를 보고도 알 수 있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문제에서 지금 이 약곡이 작곡된 시기의 시점의 관점에서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크의 관점에서라는 말을 여기 이 문제에서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 지금 이미 숫자점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베이스 라인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관점에서 클라리넷
이 오블리가토를 사용하기 위한 악기로 클라리넷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유를 쓰세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유는 악보의 기보와 시름의 관점에서 클라리넷이 뭐기 때문에, 그럼 이제 기보 악기와 시름 악기가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악보 보고 연주하면 안 되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 관점에서 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2조 악기인데 이걸 보고 선생님들이 설마 2조 악기를 쓰라고 문제를 냈을까를 고민하셨던 분들은 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무슨 조 악기인 거를 뭐 보고 막 써야 되나. 근데 지금 이거는 개념적인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냥 2조 악기, 왜냐하면 지금 요게 이 숫자점을 보시면 이 숫자점에 맞춰서 오블리가토 이게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기보음이냐 아니면 시름이냐. 근데 지금 이거는 기보음이자 시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름과 기보음이 같은 악기로 할 경우에는 괜찮지만 기보음과 시름이 다른 악기로 할 때는 얘는 좀 문제가 돼요. 왜? 두 개가 다르니까. 이런 식의 문제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 악곡이 작곡된 시기가 바로크인데 그때의 관점에서 클라리넷이 음질 개성과 독일식 주법의 발달을 통해서 정식으로 오케스트라에 편성되는 등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된 건 무슨 시기부터이다 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많이 살펴봤는데 이 바로크 시기에서는 그 정고전주의나 그 다음에 이제 고전주의에서 특히 여기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악기 편성에 클라리넷을 첨가하였다라고 해서 이제 이거 저 시험 보기 바로 전에 제가 드렸던 파이널 곡곡 자료에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고전시대의 클라리넷은 만나임 악파에서 이걸 보강해서 쓰면서 점차 확고한 위치를 부여받아서 관현악 음향의 조화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게 이 시기에는 이제 그게 안 되다가 지금 요 핸델이 이걸 작곡했던 요 시기에는 안 되다가 그 이후에 이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서부터이다, 고전주의부터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하시면 되겠고, 3번은 뭐 설명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문제 체크만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인물 서양 막사는 문제에서 평가 영역 분류 그 상세표를 평가원이 제공했고, 이제 제가 항상 수업할 때 그거 먼저 가지고 수업을 하죠. 근데 서양 음악에서는 3가지를 내겠다고 했어요. 시대별 양식, 그 다음에 시대별 작곡가, 그 다음에 시대별 작품, 이렇게 내겠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양식이에요 하는 거 문제가 민족주의 묻는 문제로 나왔고, 이 작품 뭐예요? 이게 세헤라자데이고, 그 다음에 이 작품 말고 이제 다른 작곡가 그 그룹에 속해 있던 가장 처음 그 작곡가에 대한 설명을 묻는 게 인물로 발라키레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통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 문제로 합쳐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러시아 5인조의 선도자로서 해서 이 사람이 가장 먼저 그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 글린카의 뒤를 이어서 러시아의 전통을 확립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이제 문제에 있고, 그 다음에 요 민족주의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교과서에서 이들을 다루는 문제들이 지금 이제 림스키-코르샤코프 같은 이곡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워낙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왕비의 주제이자 작곡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의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작곡가의 이름을 쓰세요 해서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민요 선율을 활용한 교향시 러시아, 그 다음에 피아노 환상곡. 자, 이 작품이 좀 중요하죠. 이슬라메이라고 하는 작품을, 그러니까 유명하죠. 그래서 이거를 쓴 사람이 누구냐, 발라키레프 쓰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는 푸시킨의 희곡에 기초한 작품인데 최고의 걸작품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서 민중들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고 삶의 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주의 오페라의 굉장히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 선법에 기초하고 불규칙적인 리듬을 사용하는 등 러시아어에 기초한 낭송적 선율이 특징이다. 그럼 가와 나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그 사조는 뭐냐? 자, 그럼 우리는 민족주의라고 이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왕비명과 동일한 작품명. 그래서 이거는 세이라자데. 그리고 이제 요거에 의미를 쓰세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그 통론 문제, 그리고 총포 독해, 그리고 표현규 쓰는 문제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냥 음악을 보고 거기에 맞게 내가 이걸 어떤 용어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서 쓸 수 있게,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사라지듯이 라고 하면서 음악이 이제 꺼져가듯이 약간 그렇게 나오는 부분에 그거를 음악적으로 읽어주면 되는 문제였고,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물론 외워서 쓰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풀 수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얘가 솔로예요. 그리고 얘는 하프인데, 하프가 얘를 어떻게 하냐면, 콜라라고 하는 건 위드의 뜻이죠. 같이, 함께. 파르테는 사실은 이제 그 파트와 함께 맞춰서, 그래서 어떤 선율에 맞춰서? 이 솔로 선율에 맞추어서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음악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고 하면 그냥 유추해서 쓰는 것도 전혀 그냥 악보상으로도 어렵지 않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올해 이제 선생님들이 제일 좀 하면서 뭐지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많이 질문을 주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크 시기에 활동했던 음악 단체에 관한 설명이고, 나는 그 단체의 야외 음악회 장면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하고,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라이프치히 등 여러 대도시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연주한 단체명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치히에 소재를 둔 단체는 텔레만이 1704년에 창설을 했고, 그리고 바흐도 감독직을 맡았다. 그리고 그의 협주곡 세속 칸타타, 그 다음에 관현악 협주곡, 관현악 모음곡 등을 연주했다. 그의 협주곡,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이 단체를 통해서 연주를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후에 콩세르 스피리튜엘, 그리고 런던의 필하모니 소사이어티 등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러니까 대학생 단체였는데 이게 이제 이런 단체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줬어요. 그리고 그럼 이제 우리가 유추해서 풀 수 있는 거와 그 다음에 뭐 이름을 모르면 못 푸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4점짜리 문제가 나오면 1점만 날릴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는 그 안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연상해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절대로 4점을 다 날리지 마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딱 이 단체 이름 같은 경우는 모르면 이제 쓰기 어렵죠. 그리고 이 단체를 한 글자씩을 틀리게 쓰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요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왜 냈는지부터 일단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의 키워드는 공공음악회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한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바로크 작곡가들이에요. 바로크 작곡가들은 우리가 이제 들배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이들은 교회나 아니면 궁정에, 절대왕정에 소속되어서 뭔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장인의 역할에 좀 더 이렇게 그런 역할이 크다가
고전주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고전주의 시대의 시대적 특징 얘기하면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공공음악회인데요. 이 공공음악회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이미 바로크 시대부터 그거가 자리 잡힐 수 있는 여러 뭔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원하는 그 이 출제자의 의도대로 그거에서 뭘 끄집어내서 쓸 수 있을까를 한번 지문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사적 흐름, 그러니까 절대왕정에서는 궁정에서 음악회를 주로 하다가 고전주의 시대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공음악회가 아주 자리를 잡았다. 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런 단체들의 활동들에 있다. 그러면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단체명을 쓸 것, 단체명이 생각이 안 났으면, 네, 이거는 콜레기움 무지쿰이라고 하는 단체명인데요. 그 대학생 단체가. 그래서 이제 그게 오케스트라가 이제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그 전에 있었던 것보다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지금 볼 수 있고, 이 단체에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 이 음악사적 의의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양식사를 알고 있으니까 그 양식사가 자리가 잡히는데 얘가 무슨 역할을 했을까? 이걸 이제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식사 내지는 사회사적으로 봤을 때 공공음악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었다면 이 그림을 가지고 그럼 이제 여기서 공연의 형태와 그리고 이제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공연의 형태뿐만 아니라 청중의 변화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하는 거 마치 궁정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형태의 그림에서 청중이 어떻게 변화했을까라고 하면 우리는 청중은 귀족 중심의 음악에서 일반 시민 중심의 청중이 등장하고 또는 음악회를 능동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청중층이 형성됐다. 또는 삶의 일부로 음악을 그 교양과 취미와 왜냐하면 이들은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괄호 안에 넣었지만 키워드는 그러니까 귀족만 누렸던 것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게 이제 포인트, 이 문제를 낸 의도인 거로 보이고요. 서양 박사를 이렇게 크게 조망하면서 우리는 알고 있는 지식에 기대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공연의 형태의 측면에서는 이게 지금 이들이 얘네들로 이렇게 갔다는 것은 이들이 이제 사실 공공음악회의 어떤 그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단체들이거든요. 그래서 나 그림과 같은 여기 이제 이 공연의 형태와 청중의 측면에서 각각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중심의 교회나 궁정에서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되는 그리고 재생되는 연주가 되는 그러한 거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뭘 떠올리실 수 있냐면 교회 소나타, 실내 소나타가 있고 또 하나는 교회 칸타타, 그 다음에 세속 칸타타. 이게 커피 칸타타도 여기 이 단체를 통해서 연주가 됐고 브란덴부르크 협주곡도 이 단체를 통해서 연주가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전 바로크 시대에 우리가 이게 바흐의 작품을 떠올리면서 얘가 얘가 아니고 그 바흐가 연주했던 어떤 이 형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생각해 보시는 거죠. 알고 있는 그 작품들에 기대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유추해서 풀 수 있는 가능성들을 쭉 이제 어떻게 문제를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했을 때 접근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좀 한번 짚어드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봤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공공음악회라고 하는 그래서 공개적인 시민 공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폐쇄된 그 공간에서 또는 그들만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만 교회나
궁정에서 하는 그런 공연의 형태가 아니라 공공의,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야외이잖아요. 그래서 열린 그 공간 안에서 그 공개적인 시민의 공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공음악회 성격으로 변환되는 시발점의 역할을 했다. 그 이후에 정기 연주회, 이것도 이제 어떤 단체가 시리즈로 공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작 발표를 하는데, 특히 지금 현대 콘서트 문화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은 극장,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공공이 아니고 그 궁정이나 교회를 통해서 했었던 것과는 다른 형태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 이제 요거를 이제 저는 요 지문만 가지고 요렇게 우리가 확장하고 연계해 가면서 그 확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설명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단체에 대한 설명은 제가 조금 더 드릴게요. 근데 이거 먼저 문제부터 그냥 문제 답부터 체크하고, 여기 그림과 같은 당대의 관현악 연주에서, 관현악 연주예요. 그 통상적으로 지속저음 성부를 맡았던 악기명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속저음 성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면 연주에서 통상적으로 지속저음 또는 통주저음 또는 콘티누오 성부, 자, 이거를,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인데요. 여기에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곡들 안에서 뭐를 쓰게 되냐면, 관현악을 연주를 하면서 그 악곡에서 그 숫자 저음이 들어있는 이 계속저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계속저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악기, 여기 그림에서 보는 악기는 사실은 여기 그림과 같은 당대의 관현악 반주에서 이 부분이 이제 그 바흐가 이걸 연주할 때 하프시코드를 치면서 지휘를 하면서 이 악기에 보통 앉아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프랙티스 퍼포먼스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됐는지, 연주가 실행됐는지에 대한 거를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념에 대한 거를 우리가 문제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풀이반에서 살펴봤는데, 여기 이제 지속저음이라고 하는 건 바소 콘티누오를 번역한 거고요. 이거는 계속되는 베이스라는 뜻이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베이스에만 집중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 뭐 통주저음이라고도 불리우는 체계인데, 이 체계를 연주할 때 작곡가는 선율선과 베이스는 작곡을 하지만 나머지 내성을 채워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와 화음은 한 개나 혹은 그 이상의 콘티누오 악기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통은 여기 하프시코드와 오르간, 류트가 콘티누오를 담당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은 하프시코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7세기 후반 베이스 선율은 뭐를 통해서 그 베이스, 그 통주저음이 강화됐냐면, 비올라다 감바나 첼로나 바순 같은 선율 악기가 베이스 라인을 중복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선율에서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초기에는 초기 악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는 이 선율만 연주하는 게 아니고 이 선율을 연주하는 악기와 이거를 악기를, 내성을 다 채워주는 악기를 가리켜서 통주저음 악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던 거는, 첼로가 답인가요? 하프시코드가 답인가요? 근데 이제 하프시코드와 첼로가 답인 건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자, 이제 이 콜레기움 무지쿰에 대한 거는, 여기 아마추어가 음악을 하는 것은 사회생활의 중요 일부였고,
여기 콜레기움 무지쿰이라는 교육받은 중산층 아마추어들이 이제 모여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연주하고 노래하거나 사적인 연주회에서 직업 음악가들의 음악을 듣거나 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모임이 학교에서도 조직되었고, 지금 여기서 이제 학교 조직된 걸 문제가 나왔어요. 대학생을 그 회원으로 삼았다. 그래서 18세기에 어떤 콜레기움 무지쿰은 공공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음악사적 의의는 이 부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콜레기움 무지쿰 이제 이걸 19장에서 이제 다루겠다 해서 뒤에서 또 다시 어떻게 다루냐면, 이 콜레기움 무지쿰을 감독했을 당시 1730년 정도에 이제 대부분의 관현악이 바흐의 작품들이 작곡되었는데, 이 단체들은 거의 다 대학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들은 종종 공공음악회를 개최했는데, 여기 이제 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방금 문제에서 제시된 보는 야외 음악회와 유사한 형태였다. 그래서 텔레마닌 그 설립한 이후에 이제 그 바흐가 감독을 맡아서 연주를 해왔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흐는 2개의 바이올린과 2대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D단추 협주곡, 이것들을 이제 위에 음악회에서 연주할 목적으로 했는데, 처음으로 1개 혹은 그 이상의 하프시코드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을 작곡하거나, 그리고 이제 편곡한 사람 중 한 명으로,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건반악기에 앉아 연주하면서 협주곡을 지도하였다. 그래서 4대의 하프시코드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은 이제 비발디의 협주곡을 편곡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관현악의 발달도 어떻게 보면 형태적인 부분에서 이제 답이 될 수 있는데, 이 관현악에 대한 부분이 여기 지금 야외음악회와 유사한 어떤 공공음악회로서의 성격. 자, 그럼 요거를 자, 요 문제는 이제 같이 이 공공음악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콘티노를 지휘하던 오페라나 다른 합주에서 여전히 이제 하프시코드를 사용해서 연주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요거는 이제 문제풀이반에서 우리가 살펴본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라우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공공음악회라고 하는 타이틀 하에 지금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좀 뽑은 부분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 콜레기움 무지쿰이 좀 전에 우리는 그 그라우트에 소개된 내용을 봤고, 그리고 이제 들베에 소개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고, 우리 시험에서 다루었던 여기 예나 대학의 콜레기움 무지쿰이 연주하는 야외음악회라고 해서 바로크 후기 바로크 작곡가나 바흐 텔레만은 1730년대에 이와 유사한 단체를 지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함께 그라우트에도 이 그림이 소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들베에도 이 그림이 소개가 되어 있으면서 이번 문제에서 다루었던 콜레기움 무지쿰이라고 하는 이 단체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 우리가 그 그라우트에서 소개된 내용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들베에서도 이 콜레기움 무지쿰에 대해서 똑같은 사진이 실려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이 공공음악회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요거를 중심으로 아마 문제를 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 보시는 이 내용이 콩세르 스프리투엘의 포스터가 나와 있고, 이 공공음악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영국이나 그 밖에 어떤 성격으로
갖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라우트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18세기에 그러니까 아카데미와 그 다음에 개인 연주회와 더불어서 공공음악회와 시리즈 음악회가 등장했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어떤 성격으로 여기 이러한 것들이 행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여기서는 소개만 해드리는 정도로 가겠고, 그 다음에 여기 파리에서는 작곡가이자 오보에 연주자인 여기 콩세르 스피리투엘이라는 시리즈 음악회를 창시하였고, 그 다음에 1790년까지 이게 지속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러한 단체들을 통해서 이제 교향곡들이 작곡이 됐고, 그다음에 이 공공음악회를 향한 운동, 그러니까 이게 이제 라이프치히에서 시리즈 연주회를 개최했다는 것도 나와 있고, 게반트하우스를 세워서 연주홀에서 이제 음악회를 계속 이어갔고, 그다음에 이 공공음악회가 어떤 성격으로 이제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이 그 청중이 어떻게 변모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이제 약간 음악 사회학적인 문제로 우리가 이제 그런 접근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건 들으며 배우는 서양 막사와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우트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갈게요. 이번 문제 중에 이 농업 노동요에 대한 악보를 보고 그 일의 순서에 따라서 악곡을 배열하는, 여기 이제 1점 정도가 이 문제 제가 드린 그 답지에서 조금 수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그 카페에다가도 다시 수정본으로 올려드릴 텐데요. 이게 사실 교과서를 근거로 한다면 농요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책은 사실 여기뿐이에요, 거의. 그래서 이 농사와 관련된 일을 생각해보고 이제 그 노래들을 요 내용과 함께 단계에 따라서 노래를 감상해보자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논가리를 하고 못지기를 하고 물대기를 하고 모신기를 하고 논매기를 하고 벼베기를 한 다음에 타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문화와 그 다음에 어떤 노동요라고 하는 것을, 이건 노동요냐, 이게 의식요냐, 뭐 이게 놀이요냐, 뭐 이제 이런 수준에서 이번 문제에서는 이 농요 안에서 다시 세분화하는 거를, 그래서 예전에 21년 고 대비 21년도에 봤던 21년도의 문제에서는 모신기를 다 줬어요. 그래서 이게 모신기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가사에서 유추해서 풀는 게 사실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모심기는 사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한 줄로 쭉 해서 이렇게 심는 거니까 가사 안에서 유추가 가능한데, 이 부분이 아마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논매기. 벼베기도 어느 정도는 유추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서를 하는데 이 논매기 이 부분을 가사를 보고 이게 논매기라는 것을 알고 이 가운데다가 이걸 배치하는 게, 이 노래들을 한번 보시면, 이 곡은 벼베는 소리예요. 여기 보시면 비어라 뭐 이제 이런 게 나오죠. 볕대가 이렇게 있는데 비어라 뭐 하니까 이건 어느 정도 유추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강화군의 벼베는 소리입니다.
벼 베는 소리. 그 다음에 요거 한일자로 늘어서서 입구자로 심어보게 하니까 얘는 모심기 소리. 여기까지는 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는데, 요 장구 배미를 빨리 메고, 그 다음에 5호 넘차 찍었네야. 자, 그래서 5호 넘차 찍었네야가 받는 소리로 돼 있고, 단맞이기 배미로 넘어시게. 그리고 오늘 해는 여기서 맞추고, 그래서 요 가사를 보고, 지금 문제에서는 변홍사의 순서대로 쓰세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으따따다 이렇게 나서 오늘 이렇게 나오는 요거를 써라.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판소리에서 워낙 많이 했던 거니까 이거의 느낌, 이거는 사설이 주박을 매우 작은 시가로 밟고 나와서 낚아채는 느낌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조오 누선에 높이 앉아 이렇게 되는데 으따 죽을 줄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이렇게 밟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걸 잉어거리라고 하고 주박을 짧게 건너뛰어서 부박에 강세가 붙도록 리듬감을 살리는 그러한 형태를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살펴봤고,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들을 알고 이제 문제에서 악보 보고 바로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것들은 워낙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동일한 농업의 단계. 이것도 사실은 그래서 요거가 이제 제가 난이도가 있다는 건 요 1번. 딱,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1점씩 정도를 그런 식의 약간, 좀 이렇게 훅 들어가는 문제들이 오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가사를 보면, 벼 베는 거하고 뭐 심는 거하고의 요 순서는 이제 맞출 수가 있는데, 얘를 이제 앞에다 놓을 거냐, 뒤에다 놓을 거냐인 건데, 얘는 안성의 논 매는 소리입니다. 안성의 논 매는 소리. 그래서, 요거에 순서를 살펴보시면 3, 모신꽃,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렇게 살펴봤듯이 모신꽃, 그 다음에 논매고, 그 다음에 벼베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맥락을 고려해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할지, 시험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좀 보여주는 약간 그 단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들어가겠습니다. 6번은 악학개범에서 이제 제시되어 있는 그거가 한문으로 나왔지만 사실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아래에서 이렇게 줬어요. 7조 중에서 여기 우리가 악학개범에서 나오는 악조총이에서 여기 일지, 그 다음에 이지, 그 다음에 삼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임종이라고 하는 이거를 보고, 임종궁이 그럼 그러니까 이 한자로 뭐냐, 여기서 설명하는 거에, 이거는 파이널 콕콕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교과서 자료 중에서, 교과서에 나온 것 중에서 제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좀 이렇게 추려서 정리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빗가락과 새가락은 조 이름으로, 빗가락은 한문으로 횡지이고, 새가락은 한문으로 삼지에 해당한다. 그래서 한문으로 된 뜻을 쓰라고 했으니까 삼지라고 쓰시는데, 이거 질문하시기를 선생님들이 요거를 이렇게 삼지 한자로 써야만 맞냐, 삼지 이렇게 써도 맞냐, 당연히 한글 삼지라고 쓰셔도 맞죠. 그게 그 내용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보고 임종궁에 해당하는 것이, 임종을 궁으로 하는 것은 한자로 삼지이다를 아는지를 묻는 문제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나에서 기억이 의미하는 바를 쓰세요 했어요. 여기 나에서 기억, 요거는 인출이니까 보태평의 마지막 악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역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자를 보셨으면 뭐 이거를 알고 계시면 우리가 이제 한자로도 다 공부를 사실은 했죠. 이렇게
괄호치기 문제로 해가면서 악곡들의 이제 이름들도 역시 이제 문헌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자 해서 봤었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이 우조 문제를 볼게요. 횡지를 조율을 할 때 우조와 낚시조에서 궁의 위치가 어디인지 산형을 참조하여 순서대로 적으세요 했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문제풀이반에서 그대로 다뤄봤던 것이, 이 횡지를 조율하는데 보시면 여기 이 횡지 같은 경우는 자, 요런 문제도 다뤄봤었는데 문제풀이반에서 지금 여기가 횡지예요. 여기가 횡지인데 이게 낚시조로 다룰 수도 있고 우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요 남녀공 이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임종 요 세가락 삼지 요거는 여기에서도 문제로 봤었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우조와 그 다음에 여기가 위에니까 오조가 되는 거고 여기가 평조가 되는데 이게 낚시조이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조율을 하는지는 여기 국악 통론 파트 문제풀이반에서 이렇게 살펴봤었네요. 이 검은고 악보의 검은고 악조로 그러니까 양금신보라고 하는 거에서 이 평조와 우조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악보에 의하면 우조는 뭐를 궁으로 하냐면 대현 5궤 임종을 주음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우조는 유현 4궤 낚시조를 주음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느 것을 주음으로 하는지가 나와 있고, 이거를 어떻게, 어떤 그러니까 조연을 하는지, 유현 4궤에 맞춰서 조연을, 황종에 맞춰서 이제 조연을 하는 거고요. 여기 황종, 그 다음에, 낚시조 같은 경우는, 대현 5궤에 맞춰서 조연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교과서에 어떻게 실려 있냐면, 교과서에 딱 하나, 이번에 4궤 그, 교과서, 이건 이제 파이널 곡콩 마지막에 드린 자료인데요. 국악 파트에서 이번에 2022 교과서는 대부분이 가야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은고에 대해서는 요 부분이 좀 자세하게 나온 건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괴에 요거를 유현으로 해서 요 당을 가지고 뭐를 짚는다. 그 조연을 하냐면 그 황종음으로, 그 다음에 여기 5궤에 대현을 하게 되면 무슨 소리가 나냐면 그 비플랫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조연을 한다. 그러니까 조연을 하는 게 아니라 궁의 위치가 우조와 낚시조에서 각각 궁의 위치는 이 황종과 그 다음에 임종을, 근데 이제 어떻게 짚느냐, 뭐에 어떤 현에 몇 궤로 짚느냐 이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요거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겠죠. 지금 요 문제를 가지고 요 문제는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것도 상반기 모의고사반에서 이거 좀 자세히 드렸었던 문제예요. 요것도 양금신보에서 요 낚시조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해서 이제 요거는 합자모랑 좀 연계해서 문제를 드렸었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그 신체학보에서 공적보와 그 다음에 율자보 병기를 하는데, 지금 요 악보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문제로 공적보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거의 요거이죠. 이 악보가 기출해서 이 협종궁을 묻는 문제로 또 한 번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여기를 각각 비워놔서 남녀하고 여기 비워놓고 여기 비워놓고 이제 서로 맞추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각 여기에 해당하는 음이 뭐냐를
이거를 물어봤고요. 여기 그래서 여기는 중, 그다음에 여기는 공, 남녀 이렇게 같이 이제 이거에 해당하는 음을 쓰라고 하는데 여기 남녀에서 해당하는 거 쓰라는 문제 하고 그다음에 중녀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퀴즈로도 문제를 다뤄봤었고 키맨 문제에서 그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걸 각각 뭐라고 표기를 하는지를 그냥 좀 외워서 푸는 그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응종 이거는 디귿에 해당하는 율명을 한글로 쓰고 그 다음에 이 나에서 이거를 활용한 이유를 써주세요 했는데 철변도 같은 경우는 그 치조 칠음계 구성이니까 오음약보로 지금 표기를 한 상태에서 여긴 지금 오음약보로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궁궁 하고 나오는데 이 음을 표기할 방법이 없어서 이때는 이제 두 음정을 표기할 수 있는 공척보의 악보를 빌어와서 표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커버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슈만의 달밤의 일부인데 요거를 보고 질문에 따라서 쓰세요 했어요. 그러면 여기 번역 가사는 이제 이런 가사로 되어 있고 악곡 가사는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한 거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선생님들이 문제풀이에서 본 거랑 너무 똑같아서 너무 반가웠다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시험 끝나고 나니까. 이 전주부에서 1마디에 화음기호를 쓰세요 했어요. 자, 화음기호를 쓸 때는 비화성음으로 처리될 수 없는 건 화음기호 안에 넣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시, 그 다음에 레, 파, 라, 그러니까 시, 그 다음에 레샵, 파샵, 라, 도샵인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요거에 대해서 이거를 앞에서 짧게 수식해는 준다라고 보려고 해도 이 음은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음까지를 다 화성음으로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은 구화음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5도의 나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소제토카바토가 또 나왔는데요. 예전에 소제토카바토가 한번 나왔었죠.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마음이 무너져도 라고 하는 이 가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표정 그 H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론에서 공부하셨듯이 이게 비음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가사 페인팅 해서 차용 화음에 대한 부분으로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했고 그 차용 화음 부분의 가사 이 부분의 의미를 표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요렇게 되어 있는 이 음은 나음과 마음과 나음과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다음에 비 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시미가 반주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미시미 그다음에 미시미 그다음에 그다음에 미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선생님 여기까지 봐서 10에서 12마디까지로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저 여기 13까지 썼는데 이거 틀리게 할까요? 자, 요거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여기 미시미
미시미까지이니까 반주에서 사용된 걸로 보시면 10에서 12마디까지 라고 하는 것을 정답으로 그것만 정답으로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요. 그다음 조금 여유 있게 이거를 본다고 하면 이 음이 다른 음이 아니고 미시 해서 그 시로 연장을 한 거니까 이것까지도 그 미와 시의 어떤 그 음들, 그러니까 여기 그 부분들을 까지도 확대해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해석도 전혀 의미가 아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도 근데 정답은 여기 미시미 또는 그리고 다시 미시미 이렇게 하는 것까지를 아마 정답으로 고려해서 문제를 냈을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채점이 되는 거 보아야 좀 더 확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피아노의 반주가 대등하게 결합되면서 예술 가곡이 발전되었다. 자, 이거는 낭만주의 사조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시에 대한 부분, 그리고 피아노 반주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사회적으로 중산층으로 널리 보급됐고,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 두 파트, 피아노와 그 음악이 이제 대등하게, 대등한 역할을 하면서 이 두 개의 발전, 이 장르의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 낭만주의 문학, 이 문학과 예술사조가 유사해서 낭만주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문학을 가리키는 말도 낭만주의. 그리고 이제 예술사조를 가리키는 말도 낭만주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낭만주의에 대한 그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고든의 문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너무 익숙하게 푸셨을 거예요. 그 고든 학습이론에서 우리가 이제 학습이론을 계속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순차 활동에 대한 부분, 이 LSA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 패턴의 예시를 통해서 기출문제에서도 거의 유사한 형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이널 코콕에서도 다뤘고, 그 이전에 문제풀이에서도 여러 번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배울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요 잠재적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든은 음악을 배울 수 있는 잠재력을 음악 적성이라고 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똑같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평가 파트에서도 많이 했죠. 평가를 음악 적성을 평가하는 거냐, 성취를 평가하는 거냐와 관련해서 많이 다뤄봤고, 순차 활동은 그 음악 학습 이론을 기초로 해서 기술 학습 위계와 내용 학습 위계를 따르고 있고 패턴을 사용해서 활용이 된다. 그래서 내용 학습 위계에서 패턴 학습과 리듬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세 가지 종류의 패턴을 사용을 보통 이제 각각의 학습에서 사용을 한다. 그리고 다에서는 이 정도로 우리가 읽죠. 그러니까 여기는 도미가 되는 거고 솔미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솔도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학생들의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쉬움, 보통, 어려움으로 단계를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패턴을 활용해서 반복해서 부른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학습할 내용과 단계에 따른 패턴을 이제 선택해서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와 다의 기억에 들어갈,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세요. 이거 아까 음악 적성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거의 순서를 맞게 써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순서는 지금 요렇게 1, 2, 3이죠. 그쵸? 그래서 그 어떤 것부터 하게 되냐 하면 준비 패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학급 패턴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얘가 준비 패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학급 패턴을 하고 그날의 학습할 내용과 단계에 따른 패턴인 거죠. 학급 패턴이. 그 다음에 개인 패턴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문제를 파이널 곡곡 하면서 요 순서에 대한 거를 하고 이제 각각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다의 패턴 2에 명칭을 쓰고 네, 준비 패턴이고 교사가 수업 패턴에서 패턴 2를 반복하여 부르는 이유를 서술할 것. 그러면 키워드가 조성감이에요. 이것도 기출에서 우리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어떤 선생님은 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시험 보기에 우리가 이제 바로 전에 정리한 문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기출을 풀어드리면서 이제 이거 를 하는 기출에서 조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감을 오디에이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문제를 같이 보면서 자, 요거에 대해서 으뜸, 딸림, 버금, 딸림음 자 이런 것들 통해서 다양한 조성을 학습하고 조성해서 개념 파악을 위해서 네, 요거는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모두 다 리듬에 대한 감각, 그러니까 박자에 대한 감각, 그 다음에 조성에 대한 감각, 자, 요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는, 이 LSA는 보통 리듬 학습 위계하고 학습, 학습 위계에 대한 거를 보통 이제 나눠서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학습에 대한 부분을 여기 패턴 학습 요 부분인 거죠. 자, 요걸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요거를 불러보고 나면 요렇게 불러보고 나면 뭐가 생겨요? D 메이저에 대한 조성감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으뜸음에 대한 부분과 딸림음에 대한 부분과 요런 것들에 대한 각 음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을 이 오디에이션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게 이제 조성감이라는 단어로 이제 키워드로 압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피아제에 대한 문제. 자, 요것도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이제 같이 다뤄봤고 브루너에 대한 내용도 여러 번 같이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겹박자 지휘하기에 대한 수업 일지가 나와 있고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도식의 변화로 봐요. 인지적 발달을. 그래서 학습을 동화 조절 평형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반에서 그 3회인가요? 그거를 이제 동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절, 평형에 대한 부분 몇 회였었죠? 보자. 파이널 곡곡에서도 다뤄봤었고, 문제풀이반에서도 다뤘었군요. 자, 이런 식으로 수업에 적용하는 것을 이 네 가지 과정을 어떻게 이제 앞에서 1차 시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2차 시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식의 동화 조절을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관건이고 여기에서의 문제는 그럼 동화 조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가의 괄호에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세요 했어요. 가의 괄호 안에. 그러면 지금 이 동화 조절 평형에 대해서 동화는 기존 도식에 맞추어 새로운 경험을 일반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절은 도식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도식으로 형성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평형은 동화 조절이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그러면 이러한 학습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존 도식은 어떻게 되냐면 칸이 나뉘어질 수 있어요. 그쵸? 또는 변환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도식의 확장이 기존 도식이
새롭게 확장되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한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화와 조절의 균형이 그러니까 동화에서 이제 뭔가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세분화된 거 말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질적인 변화가 있거나 또는 변형이 일어난다. 아마 둘 다 맞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조절이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될 때는 변형이 이루어지고요. 그걸 가지고 일반화해서 해결을 할 경우에는 세분화, 그러니까 양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가 이제 각각, 양적 변화는 동화에서 일어나는 거고 질적 변화는 그 조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식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문제는 우리가 네, 여기 기존의 형태를 변형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존 또는 지적 구조의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기존의 도식으로 해결될 때와 되지 않을 때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인지 구조를 세분화하는 것은 이 동화와 양적 변화에 대한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조절은 여기 변형을 하고, 그 다음에 형태를 변화하고, 그 다음에 질적인 변화를 하면서 결국 인지 구조의 확장을 이루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변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지식을 표상하는 과정에서 작동적, 영상적, 상징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도형 카드를 보여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 다의 1과 비교해서 2에 새롭게 적용된, 여기 지금 1에서는 지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동적인 거죠. 근데 그거를 도형 카드로 보여줬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새롭게 적용된 표상 방식은 영상적이 되는 거죠. 영상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밑줄 친 다의 밑줄 친 디귿에 나타난 학생의 상태, 다의 밑줄 친 가나 다에, 네, 여기 4분의 2박자를 했어요. 그 다음에 4분의 3박자를 했어요. 그럼 이거 8분의 2번 시간에는 겹박자인 8분의 6박자를 2박 지휘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학생에게 지휘를 해보라고 하니까 이거를 8분음표를 기준박으로 해서 한마디를 3박자로 2번 이렇게 지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학생은 새로운 도식이 생겨난 게 아니라 그 앞에서 공부한 4분의 2박자와 4분의 3박자의 그거를 그대로 이제 약간 확장해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분화해서 일반화한 거죠. 그렇게 한 거는 동화에 해당되고, 가해 설명의 동화를 살펴보면 이제 거기에 입각해서 답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동화는 기존의 도식에 맞추어 새로운 경험을 일반화하는 과정인데, 여기 4분의 2, 4분의 3 지휘하던 도식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도식을 변형시키지 않고 새로운 그러니까 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변형시키지 않고, 도식은 변형시키지 않고, 그 기존의 거에 일반화해서 8분의 6박자의 악곡을 3박자와 2박자 지휘하는 그 형태들을 그대로 이제 적용해서 한 거니까 요거는 동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미적으로 맞으면 맞고, 요것도 이제 이렇게 표시로 시각화하는 거는 영상적 지식 제시에 해당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자, 박 교사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022 교육과정 감상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 제제곡에 등장한 다양한 악기 주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제제곡의 변화, 주법의 변화, 소리내는 원리, 이 부분들의 사례를 발표한다.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처음에는 분류법에 대해서 알아봐요. 그래서 이 몸 울림, 막 울림, 줄 울림,
그다음에 공기 울림 뭐 이런 식의 그 원리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2차 시에서는 이제 그 다양한 악기의 주법과 음색과 연결해서 보는 거를 이제 2차 시에 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사용된 제재곡들은 이런 것들이 활용됐습니다. 그러면 가의 밑줄 친 기억과 관련해서 연주할 때 나는 악기 분류 중 어디에 들어갑니까? 라고 했는데 나 중에 그 다의 리을 여기 부분 피치카토는 줄을 올려서 소리를 내는 거니까 줄 울림 악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흥보가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소리를 내는 부분이 다른 메커니즘으로 소리가 나는 것을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리북에 구음을 쓰고 소리내는 원리의 차이를 나를 참조해서 서술할 것 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북에 요 막을 올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몸통이 올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것도 뭐 여러 번 했죠. 이거 소리 내는 원리에 따라서 지금 여기를 내는지 여기를 내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에 이거를 써주세요 해서 여기는 덩, 딱, 딱, 그 다음에 궁궁. 자, 요렇게 좀 여러 번 했었던 유형의 문제인데 이거를 어디에 적용해서 문제를 냈냐면 지금 여기 딱 같은 경우는 매화점 혹은 반각자리 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표시가 되었고, 그러면 이거는 딱으로 소리를 내고 막울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1~3은 막울림인데 2번 같은 경우는 몸울림으로 소리가 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소리북에 나무 부분을 쳐서 소리가 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써주시면 되겠고, 가의 밑줄 친 부분에 디귿에 적합한 음악 평가 방식, 평가 방법의 명칭을 쓸 것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다의 디귿에 얘기를 했냐면 가의 디귿에 교사가 들려주는 음원을 듣고 자 음색을 구별해서 소리나는 원리를 평가지랑 이렇게 매칭을 시켜봐라. 그러면 이게 소리가 나는 건지 아니면 딱 소리가 나는 건지를 이거를 그냥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가 아니라 소리를 듣고 구별해서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쓰는 거니까 이거는 실음 지필 평가라고 해서 2022 교육과정이 이러한 평가 방향을 실음 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평가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적용한 문제 역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해서 B 파트까지 다 살펴봤어요. 좀 긴 시간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제 그 풀이를 하면서 또 이제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듣고 질문 사항이 또 있다고 하시면 우리 박성선의 뮤직 티처 뭐 아무튼 다음에서 뮤직 티처 그리고 이제 제 이름을 치면 카페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카페로 들어오셔서 자유 게시판에다가 우리 요런 수업에서 요런 걸 했는데 요런 사항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하고 질문을 주셔도 좋고, 그리고 이게 이제 유튜브로 올라갈 테니까 뭐 댓글로 주셔도 좋고, 그리고 사실 약간 이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제 그것들을 찾아서 선생님들께 다 해설을 해드렸지만 또 다양한 관점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맞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 뭐 딱이라고 돼 있는데 아니면 딱 말고 이제 다른 것들 중에서 다른 구음으로 한 거 어디까지 맞나요? 뭐 이런 것들 질문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스탠다드를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 어떤 필드에서 행해지고 있는 부분들까지는 대체로 답을 이렇게 맞게 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간 구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덩궁 뭐 이런 거를 쓰지 않고 여기서는 지금 여기 부분인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걸 일단 기준으로, 교과서도 이제 구음들이 조금 다양하게 적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연주되고 있는 필드에서 사용되는 것들은 가능하면 이제 맞게 채점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쭉 그 유튜브에다가 해설들을 올려드리면서, 그러니까 올려드릴 때의 그 취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이제 올해 시험 보신 선생님들이 이제 좀 객관적으로 좀 내가 어느 정도 했는지, 어느 정도 어떤 문제, 그러니까 틀린 걸 또 답으로 알고 이렇게 채점을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이제 그런 채점을 하는데 참조하시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더 큰 부분은 뭐 그럴 거면 그냥 답만 한 페이지 딱 해드리면 그냥 채점하면 그만일 텐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새롭게 이제 시험에 도전하시는 선생님들이 이거를 들으시고, 지금의 시험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좀 정확하게 이렇게 방향성을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교과서를 활용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기출을 활용할 건지, 그리고 교육과정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나선형 교육과정처럼, 그러니까 나선형으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문제를 빨리 접해라. 그리고 다양한 그 상황들에 놓여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라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점수가 이렇게 됐는데 거기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떨어지시거나, 아니면 이제 어느 선까지 갔는데 내가 잘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문제를 파악해내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내가 놓쳤길래 공부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게 점수로 이렇게 넉넉하게 연결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의 문제들을 파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정성스럽게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이제 시간을 같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제 언제든지 카페를 통해서 글을 주시면, 카페 선생님들이 이제 처음 글을 주실 때는 그냥 상담해 주세요 라고 쓰시기도 하고, 아니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쓰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비대스로 자세하게 막 쓰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도 항상 이제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카페를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시험 보신 선생님들 그 커트라인 계속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문제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몇 개는 정말 약간 이것도 알아? 라고 하는 문제들이 한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점수가 통째로 날아가는 문제가 아니고요. 대부분 한 문제에 1점씩. 그렇게 해서 한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만 말고는 나머지는 다 맞아야 하나요? 근데 절대로 시험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넉넉한, 그러니까 언제나 어느 문제가 얼만큼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넉넉한 점수는, 우리가 목표로 생각하는 점수는 당연히 이제 한 10점 정도 이렇게 깎인 점수를 우리가 이제 목표치로 생각을 하고, 그럼 어느 지역을 하든 아주 높은 그래도 점수로 붙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아주 안정권인 거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가 25점 정도였어요. 마이너스 되는 구간이.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 깎인 분들도 1차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그 해에 이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험 상황에서 좀 뭔가 이렇게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문항들을 많이 넣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더 깎인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거 틀릴 만한 문제들이고, 지금 이제 보시면 틀릴 만한 문제 그렇게 많지 않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제한된 시간 안에서 그거를 풀이할 때, 그러니까 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내려간다. 그래서
이왕 만약에 채점을 지금 해설을 다 듣고 채점을 하셨는데 내 점수가 어떨지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자, 일단 이건 덮으세요. 이건 덮어놓고 2차를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 이제 그게 정말 제가 많이 본인들이 불안한 점수라고 하는 부분에서 1차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후회하지 않을 지금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태까지 1차는 이미 벌어진 일이고 2차는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 구간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막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로 보아 어느 정도가 된 컷이 나올 것 같다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점수를 선생님들한테 뭔가 이렇게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건 너무나 조심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2차에서 이제 만약에 붙는다고 그렇게 막 걱정되시는 분들은, 붙는다고 하더라도 컷에서 이렇게 그렇게 많이 높게 붙지 않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뭘 하셔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앞으로 2달이 조금 안 남았어요. 수업 시련이 20일 1월 달 하반기 이제 20일, 21일 뭐 요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 2달이 조금 안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업 시련은 완전히 완성이 다 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이제 실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내가 이때 요거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근데 나중에 후회해도 그땐 늦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 시험을 계속 나는 반드시 될 때까지 할 거다. 자, 그러면 무조건 그냥 올해 1차는 합격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시점에 우리가 이제 딱 시험 보고 일주일이 아직 안 지났어요. 일주일이 안 지났는데 지금부터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 거는 2차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오히려 1차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2차는 그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매해 울면서 1차를 합격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전화를 매해 받아요. 그 말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붙었는데 어떡하냐니. 그쵸? 근데 이제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왜 생각하셨죠? 라고 하면 본인은 턱없이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 시험의 그 해의 문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니까 최대한 선생님들이 마음을 이제 실수한 것들 다 그냥 덮으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자다 일어나고 막 그러지 마시고, 똑같은 상황을 또 맞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준비를 안 해놨는데 만약에 합격을 하고 나면 이제 그땐 자다가도 이제 일어나는 거죠. 왜 안 했을까? 그래서 현명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차근차근히 2차 준비를 열심히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나중에 붙었어요 하고 울면서 전화하시는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2차에 대한 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따로 강의를 찍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